안녕하세요, 오카 김한용입니다. 정말 폼나지 않습니까? 이 멋진 자동차, 이게 르노 삼성의 SM6입니다. SM6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끔씩 보면 야, 이게 우리가 알던 그 SM6 맞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참신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오늘 보는 건요, 사실 이 차의 이런 외관 아니면 성능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헤드램프입니다. 이 램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이렇게 캄캄한 밤의 시승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헤드램프가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기 위해서라고요. 사실 헤드램프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르노 삼성의 연구원들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헤드램프까지 완벽한 걸 추구한다 라는 의미에서 아마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었고,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지금 각 램프에 상향등에 18개 그리고 하향등에 5개의 LED가 박혀 있습니다. 양쪽 합쳐서 총 46개의 LED가 박혀 있다고 해요. 일단 LED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개로 나눠지느냐, 요게 중요하겠죠. 나눠지는 건 총 15개의 존으로 나눠집니다.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나눠지는 건 아니겠다 싶기도 한데, 그래도 지금 사용해보면 의외로 세밀하게 필요한 곳에만 짝짝 이렇게 램프를 비춰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네요. 1000개의 LED를 사용하고 있는 건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 정도 있는데요, 프로젝터가 앞에 달려 있는 거죠. 사실 그건 LED가 아니라 그 프로젝터에 디스플레이 프로젝션 하는 그 기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낮은 건 픽셀 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개수로 따지면 거의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이 정도 되는 픽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픽셀 LED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차에 들어가는 건 매트릭스 LED라고 해서 그 단계로 치면 한 3단계 정도? 메인 윗단계 하나 있고, 그 밑에 하나 있고, 그 밑에 매트릭스 LED라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겁니다. 이 차에 들어가는 급의 이런 매트릭스 LED는 뭐 G70 최신형이라든지 요번에 들어간 G90 같은 경우에도 매트릭스 LED죠. 기아차에는 K9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EV6에 들어있습니다. 제네시스에 들어갈 정도의 기능이고, 현대차에는 뭐 원가를 생각해서인지 굳이 넣지 않은 거죠. SM6는 이상하게 이런 것들을 넣었습니다. 넣어놓고 그걸 홍보를 제대로 안 해. 이분들 도대체 마케팅을 희한하게 하네. 알아서 알아봐 주길 바라는 거예요. 알 수 있을까 이걸? 여러분의 대부분의 자동차들, 그 첫 번째 세대는 상향등 하향등을 계속 이렇게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되게 불편하겠죠. 마주오는 차가 저 멀리서 보이면 바로 꺼야 돼, 그리고 안 보이면 다시 켜야 돼. 그게 1세대고요 그리고 2세대는 이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자동으로 낮춰줘요. 보통 요즘 들어서 스마트 헤드램프, 어댑티브 헤드램프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래서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오토 상향등을 자동으로 꺼준다, 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최신 차들은 다 있어요. 제대로 작동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또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하고 좀 다른 거죠. 항상 상향등 기능입니다. 이 마주오는 차한테 눈이 부시지 않게끔 하면서 항상 상향등을 켜주는 거죠. 오, 야, 봤어요? 봤어요? 열리네요, 커튼이. 이야, 세상에. 오, 진짜 밝다. 와, 세상에. 깜짝이야. 15개 존이라고 해서 저는 득득득득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샥 이렇게 펼쳐지네요. 아, 이 존이 15개도 괜찮구나. 상향등이 꺼질 때도 마찬가지로 사라지는 그런 느낌으로 꺼지고 있습니다. 꺼질 때 이렇게 팍 꺼지면 안 되는 이유가, 밝다가 어두워지면 더 어둡게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팍 꺼지진 않는다고 해요. 오, 하이빔이 켜졌어요. 바로 앞에 지금 차 있는데 하이빔 파란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차가 있건 없건 이 주변이 어두우면 켜네요. 마주오는 차가 있어도 주변이 어둡기만 하면 켭니다. ADB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차 상관없이 상향등을 켜주니까 굉장히 안전에도 도움이 되겠죠. 뭐 하이빔 나도 있어, 세상에 나 하이빔 없는 차도 있냐? 이러실 수 있는데, 사실 하이빔 얼마나 쓰세요? 거의 안 쓰실걸요? 하이빔 빈도로 따지면 거의 5%도 안 되는 양의 하이빔을 켠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이빔 켜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해요. 이 차는 어떻게 돼 있냐? 이 차는 오토로 놓고 이걸 한 단계 밀어 놓으면 그냥 상시 하이빔을 켜게 돼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알아서 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두컴컴한 길, 이런 길이 나오면 시도 때도 없이 하이빔을 넣는 거죠. 알아서 넣기 때문에 하이빔 사용 빈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런 데서 빛을 발하네요. 상대방한테 피해를 안 끼치면서 상향등을 쏠 수 있다는 게 너무 축복인데?
전 같으면 아이고 이거 상향등 쐈네 좀 미안하다 이런 느낌이 들던데, 지금 상시 하이빔이 켜져 있다고 해서 그럼 맞은편 오는 사람에게 눈뽕 만지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상시 하이빔을 켜고 있어도 지금 보세요, 주변은 다 밝잖아요. 저 앞에 있는 차한테 빛이 안 가는 거예요. 사실 이런 기능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르노 삼성에만 있는 기능이 아니고 거의 유럽 자동차들은 다 이런 기능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기능 넣는데 좀 소홀했던 거죠. 너무 편리해요. 마주오는 차 쟤한테 빛이 안 가면서 계속 하이빔을 켜고 있잖아요. 지나가니까 그 자리가 또 밝아지고요. 가운데도 어두웠다 밝았다 이걸 계속 수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옆에 원래 같으면 보이지 않았을 영역이 이렇게 비춰져서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비추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 가장자리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가장자리에서 만약에 고란이나 아니면 뭐 사람이나 이런 게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튀어나오는 것도 미연에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표지판이 잘 보이는 것도 안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저는 이 오토 상향등 기능이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앞차가 스텔스 차량인 경우에 그때 상향등을 켜요. 그러니까 앞차가 스텔스일 때 상향등이 없으면 그냥 갖다 받게 되거든요. 근데 앞에 차가 램프를 안 켜면 그게 기능적으로 오류일 수도 있는데, 오류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상향등을 켜게 돼서 앞차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딱 보여줍니다. 되게 편리하죠. 안전운전에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반대편에 상향등이 많네요. 반대편 사람이 상향등 켜고 오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자기가 켜놓은지 모르고 달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상향등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눈뽕 너무 짜증나죠. 진짜 이건 제조사가 각성해야 돼요. 상향등을 켜고 다니게끔 그냥 놔둔 거, 그리고 불을 끄고 다니게끔 만든 거, 요거 정말 짜증나죠. 르노 삼성은 그 두 가지가 다 안 됩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상향등을 지금 밀어서 켜잖아요. 상향등이 안 켜져요. A자가 딱 들어오고 상향등을 켤 수 있는 조건에서만 상향등을 켜줄게 라는 A자가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불을 완전히 끌 수 있느냐? 불을 완전히 끌려고 해도 꺼지지가 않아요. 불 끄는 기능이 없어. 아니, 불 끄는 기능 없어야지 왜 불 끄는 기능 왜 있는 거야? 무슨 뭐 차 가지고 뭐 이상한 거 하세요? 군사작전 하려고? 군사작전? 등화관제? 그 생각을 못했네. 휴전 중이라서 정전 서명을 하게 되면 그때는 넣어주실 겁니까, 현대기아? 아니 진짜, 그래서 스텔스가 그렇게 많잖아요. 아무튼 길에 다닐 때 이 차는 스텔스가 안 됩니다. 어떤 경우든 불이 켜지게 돼 있어요. 지금 SM6를 타면서 느끼는 점은 이 차에 이게 있어서 좋다 그게 아니라 다른 차에 이거 왜 없나? 현대기아 차도 어댑티브 헤드램프 무조건 넣어줘야죠. 이거 넣어줘야 되는데 왜 안 넣어주나 싶은 그런 아쉬움이 먼저 드네요. 그렇지, 이게 있어야 돼. 처음엔 사실 저도 헤드램프를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독일 회사들, 유럽 회사들 참 희한하다, 뭐 그런 데다 돈을 쓰냐, 차 디자인이나 예쁘게 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동차에서 결국에 사고를 막는 건 내 눈과 내 손과 내 다리밖에 없어요. 근데 내 눈으로 뭔가를 볼 수 없다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돈을 얼마를 써서든 그걸 더 잘 보이게 해줘야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많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말 꼭 필요한 옵션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좋은 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일찌감치 발전시켜 왔던 거겠죠. 근데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쉬운 점도 있어요. 이 매트릭스 LED를 항상 켜줬으면 좋겠는데 가로등이 많은 경우에는 또 안 켜집니다. 가로등이 좀 많더라도 상향등 좀 켜주면 되지 않을까? 왜 안 켜주지? 40km 이상이 돼야 작동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20km 이하가 되면은 꺼지는 거, 그런 것들도 좀 아쉽네요. 그게 왜 기능이 그렇게 돼 있냐? 아마도 이게 일반 시내에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도심에서 켜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 눈부시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시승과 관계없는 얘기긴 한데 이 차의 파워트레인이 조금 독특하죠. 약간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뭔가 차가 뿅 튀어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 뿅 튀어나가는 느낌이 이게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마 처음에 타보시는 분들은 차가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주행을 좀 해보시면 나름대로 젠틀하게 주행할 수도 있습니다. 매력적인 가속감이 있어요. 이 차에 익숙해지면 되게
괜찮은데 차를 좀 오래 시승시켜야 그 차의 진가를 알게 된달까?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길게 시승하게 할까? 그런 것들이 이 차를 파는 데 있어서 중요한 소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런 와중에 지금 과속방지턱 넘는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이번 SM6의 페이스리프트 가장 주안점을 둔 게 과속방지턱이에요. 하도 과속방지턱 넘을 때마다 그 욕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과속방지턱 제대로 넘을 수 있게 정말 많은 걸 바꿨다고 합니다. 서스펜션으로 욕할 사람은 이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은 괜찮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는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갖는 사람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건 특성이니까 현대기아에 익숙한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튀어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나는 좀 다이나믹한 느낌이 좋다. 이런 분들에게는 또 이게 좋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 고속 주행을 해보시면 이게 시속 100km의 고속이 아니라 많이 좀 높은 속도의 고속을 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승차감이더라고요. 여기서 코너링 부드러운 거 보세요. 정말 요건 좀 너무 급한 코너 아닌가 싶은데도 아주 부드러워요. 차가 부드러우면서도 이렇게 잘 돌아나가는 거. 요즘 현대기아 차는 좀 딱딱해지는 면이 있는데 얘는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느낌을 낸다는 게 정말 매력적입니다. 아이폰 좋다 뭐 아니면 갤럭시 좋다 이래도 그냥 뭐 쟤는 좋다고 생각하는구나 뭐 이러고 말잖아요. 뭐 소나타 좋다 쟤는 뭐 소나타를 좋아하고 그래 뭐 특이한 사람이긴 하네. 뭐 K5 좋다 근데 이상하게 SM6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경기를 합니다. 갑자기 아니 SM6 좋은 사람도 있는 거 아니야? 좋아하니까 차가 그 정도로 팔리지. 한 달에 한 5-600대씩 팔려요. 그리고 한때는 이게 K5 소나타를 제치고 우리나라 중형차 1위 하던 차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아니 그렇진 않죠. 이 차는 사실 1.8L 터보를 갖고 있는데요. 무려 220마력이 넘습니다. 사실 220마력이라는 출력이면 현대기아에서는 마땅히 딱 이 차다 라고 할 만한 차가 없어요. 소나타 센슈어스는 1.6L 터보인데 180마력을 내거든요. 그래서 사실 1.6L 현대 소나타나 아니면 뭐 기아 K5나 이런 차하고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잘 달리는 훨씬 다이나믹한 느낌의 자동차예요. 출력도 40마력이나 더 높기도 하고. 그러면 현대차에서는 대항마가 없나? 현대차는 소나타 N9이라는 차가 있죠. 소나타 2.5 터보 N9 같은 경우는 290마력을 내기 때문에 그 N9하고 비교하기에는 사실 이 차가 조금 부족하고요. 그럼에도 센슈어스하고 비교할 때는 훨씬 더 강력해서 일반 도로에서 좀 기분 좋게 달리기에는 이 정도 출력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이 차의 진가는 이렇게 고속도로에 들어와 봐야지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시속 100km 이상 이렇게 달려보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착 가라앉은 상태로 주행이 가능한 차구나 감탄하게 되는데요. 이 차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시내 구간에 몇 번 타보고 SM6에 대해서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시내 구간의 SM6는 이 전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고속에서 SM6를 타봐야 이 차의 진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고속으로 갈 때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램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멀리까지 비춰주니까 무려 220m까지 비춰준다고 하니까요. 고속도로에서도 이 상향등을 비춰주는 기능 그리고 이 밝은 램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SM6를 일반적인 패밀리 세단, 중형 세단으로 만들어 달라 이거였잖아요. 근데 결과물을 놓고 보면 이 차는 이 패밀리 세단이 아니라 스포츠 세단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잘 달리는 자동차, 달리는 기쁨이, 즐거움이 있는 자동차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는 자동차가 됐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패밀리 세단이냐 라면서 굉장히 불만을 갖기도 하는 자동차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이보다 더 좋은 차가 없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진 자동차 달리는 재미가 있는 즐거움이 있는 자동차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행 감각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날 뿐 아니라 어댑티브 헤드램프를 통해서 이 다이나믹하게 주행할 때 주행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그리고 운전의 즐거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자동차가 추구하는 방향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구나. 근데 요런 게 동승자한테도 보여지는 거니까 뭔가 뽀대도 나. 네. 이 차 좋은 차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 마음속 한켠에서는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자친구랑 갈 때 오빠가 뽑은 차 좀 보여줄까? 근데 으슥한 데를 좀 가야 돼.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여러 가지로 좋은 핑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